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이런 근사한 미술관에서 만나서 각별히 더 반갑고요. 또 과학자가 미술관에서 하는 강연은 더 설레는 강연입니다. 이 시간은 과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을 음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개념이고 또 작년 한 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유행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단어가 유행할 수는 있지만 이 개념은 우리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전시 구름 산책자, 그 구름을 우리가 클라우드 공간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공간을 거닐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또 구름 산책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왜 과학자 또 공학자들이 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술가들이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걸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꿈꾸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성찰해 보시는데 작은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화가가 화면 캔버스에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그 초상화 안에 존재합니까?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은 가장 황당한 개념이네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캔버스 위에 여러분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담은 것은 여러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는 거죠. 특히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를 전부 다 스캔해서 온라인상의 홀로그램의 형태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의 형태로 제가 업로딩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에도 걔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까와는 다른 질문입니까? 네, 유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내가 지금 죽고 나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 업로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나일 리 없고 그리고 나라고 간주될 리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고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도 않은 그저 나에 관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출발점이고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1시간 10분 정도 강연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좀 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없던 메타버스 환경에서 새로 등장하는 몇 가지 풍경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종종 보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캐릭터인데 누군가의 아바타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창조된 캐릭터고요.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은 이 캐릭터를 팔로잉하면서 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지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소비하게 만들고 광고하기를 꿈꾸죠. 지금 이 릴 마퀼라라는 이 캐릭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300만 명입니다. 그가 뭔가를 하나 입고 광고를 하면은 1억에서 한 3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대들 특히나 미국 또 아메리카 대륙의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따라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들은 이런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아바타 혹은 버추얼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입고 있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자신들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옷을 입게 하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실제로 아바타가 입는 용으로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제페토에서, 로블록스에서 내 아바타가 샤넬 가방을 매기를, 나이키 신발을 신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비드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패션쇼 런웨이를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고 저렇게 줌 같은 걸 통해서 참관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 런웨이를 꼭 현실 세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 위에서 이렇게 런웨이의 걸음을 걷고, 사람들은 그것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보거나, 아니면 굳이 사람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이것을 걷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 제품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NFT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코인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M-커머스라는 시대가 작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열렸고 작년에 좀 더 보편화가 됐습니다. VR 같은 걸 쓰고 이런 런웨이를 보면은 이제 그 쓰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고요. 그것을 입힐 수 있고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모는 약 2조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15조 원을 넘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를 아십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가수는 아니고요. 보컬로이드라고 부르죠. 야마하에서 개발을 한,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음성들은 실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음성인데,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는 캐릭터가 있고요. 사람들은 이 가수의 앨범을 일본 사람들은 기다리고 공연을 봅니다. 무대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하츠네 미쿠가 공연을 하는데, 객석에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야광봉을 들고 열광을 합니다. 95%는 남성입니다. 네. 디센트럴랜드라는 곳과 샌드박스 같은 곳들이 굉장히 유명한 메타버스 공간인데요. 여기에 땅을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공간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땅 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땅은 아니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존재하는데, 사람은 진짜로 존재하는 땅인 양 문서로 그 공간들을 삽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상상해보시면 그것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느 데이터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땅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고요.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요. 누군가는 이 공간 안에서 땅 부자로 살고 있겠죠. 네. 이전에는 이제 없던 현상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로블록스나 게더타운 같은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페토, 버추얼 점프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여러분의 아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일단 되게 조악하구나. 애들은 왜 이런 거에 열광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들면 연식이 있으신 거고요. 10대는 날아다닙니다. 그 공간 내에서요. 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미친 짓인가 싶으시면 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네. 저 카이스트에서 교수 그 학과장 회의를 총장님 주재하에 게더타운 안에서 모든 교수가 했습니다. 평균 연령 55세인 분들이, 그 이전까지 게임 한 번 안 해본 어르신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하면서, 이 공간의 좋은 점은 그 줌하고는 달리 가까이 가면 둘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좀 특징이죠. 마치 현실 공간을 흉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이 회의를 하는데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 돌려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곧 없어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 일로 가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교수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대로 한 달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이폰, 스마트폰, 그 갤럭시 다음에 뭘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미디어 플랫폼을 점령한 회사가 앞으로 한 10년간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과 애플이 세상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요. 그럼 이제 어떤 미디어 플랫폼이 나올 거냐 우리가 아직 답을 잘 모르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제품들은 다 올 인 원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3개 가까이 2.7개 정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하루 일과를 보면은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요. 이동할 때 패드를 보고 뭐 기차나 비행기에선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여러분 다 핸드폰으로 일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일하지 않습니다. 랩탑으로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쓰도록 만든다면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재밌을 테니까 그 디바이스는 무조건 사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 쓰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언제 안 쓰시죠? 잘 때. 깨어 있을 땐 모두 쓴다는 뜻이죠. 잘 때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안 씁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여러분 되게 안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안 쓰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각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우리가 just a moment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실 세계의 대화가 단절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나 들어갔다 올게. 얘기를 막 하다가 나 뭘 좀 확인할 게 있다면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현실 세계와 온라인의 세계, 오프라인의 세계와 온라인의 세계가 단절돼 있고 우리를 온라인을 구경하게 만드는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인데 다음 세계의 디바이스는 그럼 어떤 디바이스일 거냐? 둘이 같이 쓰고 같이 쓰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대화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둘 사이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의 역할이 우리의 현실 세계의 관계 대화, 활동을 더 증강시킨다면 그 제품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라이프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 안으로 새로운 세상이 침잠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라이프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걸 하면은 여럿이 같이 뭘 보지만 그렇지만 그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깥 세계는 지금 이 현실 세계는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 온라인 안의 세계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현실 세계, 오프라인의 세계를 아톰 세계라고 부를 거고요. 온라인의 세계, 클라우드 안,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안의 세계를 비트의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지금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아톰 세계에 비트를 뿌려 놓아서 아톰과 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대체하거나 아톰인 것처럼 속이거나 비트를 통해 아톰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들을 지금 과학자, 공학자들이 꿈꾸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아톰과 비트의 상호작용이다. 우리 둘 사이의 대화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톰 세계에 저는 거주하는데 이 위에 비트가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스포츠를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것과 화면 안에서 보이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트와 아톰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포켓몬 고 해보셨어요? 아톰과 비트를 저 세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포켓몬 고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간에 가야 돼요. 물리적 공간에. 그리고 화면을 키면 그 안에 몬스터가 보여요. 그 몬스터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몬스터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걔를 잡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고 그걸 잡죠. 그래서 수많은 몬스터들을 잡아 포켓에 넣으려는 게임인 거죠.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복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굉장히 멀리까지 그 일을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이미 아톰과 비트, 그거 그냥 그 비트 모아봤자 실제로 몬스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화면에 있는 거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떠난다고 젊은 세대들은 비트와 아톰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닌텐도가 이제 몇십 주년 기념으로 그 게임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저는 닌텐도의 맨 위에 있는 리더 어르신이 그것을 승인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승인했을 거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는 일 이게 되겠어? 사람들이 이걸 왜 하죠? 재밌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잡는다고 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비트와 아톰을 한 공간 안에 띄우고 그러니까 제가 현실 공간에서 아톰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할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소파와 의자, 포디움이 어디 놓여 있는지를 이 디바이스가 알아야 되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트를 공간 위에 아톰의 위치를 고려하여 띄워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잘 스캔해야 되고요. 제 다음 행동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야 되고요. 그 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뿌려놓아야 하는 굉장히 고도의 테크놀로지이고 이거는 1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네라고 하면서 이걸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인공지능 이것이 여러분들이 최근 5년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어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만 나오면 나오는 테크놀로지들인 거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열광했냐?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개념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이건 유행이 지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발달한 미래가 아니라요. 굉장히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 아톰 세계 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위에 비트의 세계 위에 올려놓아서 비트의 세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아톰 세계와 동등할 때 똑같을 때 이 두 세계가 일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데이터화해서 여기서 분석해서 내려주는 일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했던 일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올려놓고 여기서 분석할 때는요 이 세계와 이 세계가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놓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베네핏을 아래에 내려주면 여기가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공생하면서 이 비트의 세계가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페이스 트랜지션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여기와 여기가 같아?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이 현실 세계를 온라인이 그대로 모사할 수 있어? 내가 서점을 차리지 않고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그냥 온라인에 화면에다가 띄울 수 있어? 그러면 굳이 공간을 임대하여 서점을 차릴 필요가 없겠네. 웹페이지 하나면 되겠네. 이런 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경제학이 지배하느냐? 고전적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이 필요하죠. 공간을 임대하고요. 자본을 통해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야만 이 안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면 큰일 나고요. 성공하면 더 큰 돈을 벌죠. 대개 더 큰 돈은 그럼 누가 버느냐? 자본가가 벌겠죠. 그게 20세기 제조업과 유통업의 성장을 통해서 등장한 큰 기업들이죠. 근데 이 윗단의 세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전부 다 지구 표면 위에 깔면 지구 표면을 4번쯤 덮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책을 디지털화해서 비트로 올려놓으면 지금 이 리움 건물만한 서버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요. 컴퓨터 몇 대만 갖다 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이 거라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한 거죠. 친구 아버지 차고에서 컴퓨터 몇 대, 랜 케이블 인더스트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본 없이도 아이디어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코딩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 장비를 들여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일치하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비트로 대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할인마트에 가지 않고 배달로 물건을 구매하고요. 온라인 뱅킹으로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3D 프린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비트 정보를 주면은 그 프린터가 물건을, 아톰을 찍어내는 장비인 거죠. VR, Virtual Reality라는 건 뭡니까? 비트를 보여주는데 아톰인 것처럼, 현실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VR, Augmented Reality는 증강현실은 뭡니까? 아톰 위에 비트를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아톰을 비트가 대체하거나, 아톰으로 비트를 만들고 비트로 아톰을 만들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세상으로 지금 이 세계가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빠르게 추동하는 힘은 완전히 다른 경제적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아랫단의 경제적 패러다임과 윗단의 경제적 패러다임, 고전주의 경제학과 롱테일 디지털 경제학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데, 이 두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은 어떤 경제적 패러다임이 나올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하겠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토마스 쿤이 말했듯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가 스위스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유럽이 만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현상을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O2O라고 부릅니다.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의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점점
점점 아톰 세계를 비트 세계가 모사해서 이 두 세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이라는 센서. 사물 인터넷이 뭐냐? 손톱만한 센서예요. 붙여놓으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하고요. 인터넷 센서라서 다른 센서로 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의 가격이 1불 이하로 떨어져서 아무데나 막 붙여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구를 촘촘히 막 붙일수록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데이터화하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의 양은 엄청 크겠죠. 양이 커서 빅데이터는 아닙니다. 양이 크면 그냥 큰 서버에 저장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포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제일 큰 골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랩탑에 있는 데이터가 매달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디다 넣죠? 외장 하드에. 외장 하드에 계속 넣었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게 어느 외장 하드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다 한 번씩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 서버에 여러 다른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했지만 마치 한 대의 컴퓨터인 것처럼 우리가 잘 포맷이 다른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하둡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서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게 포맷이 버라이어티하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벨로시티가 아주 빠르고 볼륨이 큰 3V를 만족하는 심지어는 밸류도 높고 이런 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하는 거죠. AI가 옛날에는 멍청했는데 지금 되게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상에 적용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발전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은 심지어 80년대, 90년대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맥을 못 쳤고요. 2010년이 넘어가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적인 AI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됐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수학 천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렌 튜링, 존 폰 노이만 이런 사람이 수학 천재여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는 일만 하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든 겁니다. 수학적인 완결성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숫자와 문자로 표현한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장착된 프로그래머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디바이스가 컴퓨터인 거죠. 컴퓨터는 그냥 계산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컴퓨터로 하세요? 계산 빼고 다 하잖아요. 계산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이 하는 지적 행위들은 수학적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수학 공식이 뭐죠? 어떻게 구별하시죠? 머리카락이 얼마 이상 길면, 입술이 얼마 이상 빨가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이런 걸로 남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룰을 아무리 찾아서 넣어도 다시 말하면 이 방법으로 남녀를 구별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정확도가 9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녀를 99.973%의 정확도로 남녀를 구별하시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남녀 구별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배우셨죠? 엄마 아빠가 저 사람 남자 DNA? 오, 너무 수준이 높다. 저 사람 남자야. 자, 이 사람은 여자야. 아빠 남자야. 엄마 여자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자라는 부류는 대체로 이런 부류구나. 여자는 이런 부류구나. 근데 어떤 다른 인종이 오면 이분은 인종은 다르지만 이쪽에 가깝네. 이쪽에 가깝네. 하면서 남녀를 구별하셨어요. 우리 뇌는 너무 훌륭하게 이걸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몇십 명만 이거를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구별한 거죠. 근데 수학적인 문제를 잘 풀도록 디자인된 컴퓨터는 이 방법을 쓰면, 이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인풋을 주면서 아웃풋을 주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룰을 찾는데 대신 이런 방법은 인간의 뇌에게는 효율적인데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50만 장의 남녀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이 방법을 알았을 때 50만 장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었고 50만 장의 데이터를 삼보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12년이 걸립니다. 12년 후에 그때 그 12년 전 그분 남자였어. 답을 내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2010년이 됐을 때 계산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빨라졌고 반도체 IC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졌고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싸졌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들고 그러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50만 장의 데이터는 소셜미디어 안에 다 들어있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만 들어가도 남녀 사진이 500억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2010년 이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2008년 등장했는데 많이 사용하게 된 건 2012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이 머신러닝의 퍼포먼스가 현저히 좋아지면서 사람의 퍼포먼스를 2015년부터 이기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세돌 명인이 구글 알파고한테 딥마인드 알파고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 건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선언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조업에서 자본을 들여서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 놓고 짓는 이 방식으로 발전했던 1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거대한 알파넷의 인공지능을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용 용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은 이건 뭐에 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제품이 컴퓨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마치 뇌와 같아서 유니버셜 머신, 우리가 시키는 그냥 모든 일을 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애를 책상 위에 개인에게 올려놓아 주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의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는 몰랐어요. 이 홈브루 컴퓨터 클럽 사람들은. 그렇지만 책상 위에 한 명씩 올려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제록스가 팔로알토라는 곳에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파크라고 부르는 거기서 알토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1973년 얘기고요. 그 컴퓨터를 흉내낸 컴퓨터 애플 1, 2, 매킨토시, IBM 5150 이런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데스크탑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뭐 너무 랩탑 아니면 데스크탑, PC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데스크탑이라는 개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컴퓨터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아 준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아닌 대학생이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수조 원을 버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무렵에는 이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사람은 결국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다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래는 온라인에 존재한다. 그래서 1990년대 이 비잉 디지털 같은 책들을 보면은 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 세계는 쪼그라들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운동도 했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100짜리 노트북을 전부 다 선물해주면 랩탑을 선물해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프리카를 위한 컴퓨터 보내주기 운동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톰 인더스트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비트가 발전하더라도 아톰을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옷을 입고 집에서 자고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아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톰이 사라지고 비트가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세계가 서로 인터랙션하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90년대 말이고요. MIT의 Center for Bits and Atoms라는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디어 랩 안에 속해 있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미디어 랩의 소장이었는데 그 미디어 랩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온라인이 지배하게 되고 오프라인은 사라질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닐 거션펠트는 아닌데 아톰과 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3D 프린터가 있으면 제조업을 퍼스널라이즈드 할 수 있겠네. 컴퓨터가 우리를 온라인 세계에서 민주화를 하고 개인화를 했듯이 제조업 유통업도 3D 프린터만 있으면 이 마이크로 팩토리만 있으면 데스크탑 팩토리로 물건을 생산하면 세상이 바뀌겠네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아톰과 비트가 서로 인터랙션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최근 10년인 겁니다. 여기에 디바이스들이 현저히 발전하게 됐죠. 메타버스가 발전하게 된 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이 미디어 플랫폼은 15년 주기로 바뀝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핵심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받냐는 건데 라디오에서,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에서,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그것이 연결된 집단지성이 연결된 인터넷 2.0. 그런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한 100만 년 쓰신 것 같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싶으시지만 사실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한 게 2007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갤럭시와 함께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겨우 12년 됐는데 완전히 모바일 세상으로, 웹 세계에서 앱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한 15년 이제 좀 있으면 15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새로운 무언가 미디어 플랫폼을 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금 실리콘밸리가 주목하고 있고 그게 뭘 거냐 여러 실험을 하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느는 속도가 현저히 줄고 있고요. 트위터는 가입자 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의 소셜한 욕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소셜을 구현할 것이냐는 소셜은 굉장히 쉽게 실증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10년 전에 가장 많이 가까웠던 인터랙션을 했던 친구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60%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이상 오래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드뭅니다. 그 친구들은 되게 귀한 친구들인 거고요. 좀 우정을 다지시는 건가요? 네. 우리 12년 됐어. 막 이런. 조만간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사람들은 기다릴 거다. 메타버스가 등장했을 때 열광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은 조악한데 우리나라 게임 기술 생각해 보세요.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리얼하잖아요. 이 게임 기술이 만약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몰입감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영화 특수효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요즘 잘 나가는 메타버스 회사들은 다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과 영화 업계에 있는 사람들 거기 테크의 엔지니어들을 모셔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그 공간들에서 되게 소셜한 활동들을 하고 경제적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디바이스 중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는 거죠. 예, 홀로렌즈 2가 나왔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애플 스토어처럼 그렇게 쇼하는 거 막 맨날 싫어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스토어 같은 스토어를 냈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꽤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홀로렌즈 2는 더 그렇고요. 물론 성에 안 찹니다. 그렇지만 이 홀로렌즈 2가 미국 군 부대가 5천억 개 디바이스를 모든 14만 명 보병에게 다 쓰고 이걸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는데 연간 3조 원이 든대요. 근데 이거 한 5천억 들여가지고 제품 다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로 군사 훈련을 대체하면은 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5년 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수가 되면 미군들은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전시 훈련을 받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5년 후에는 꽤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큘러스가 만든 퀘스트 2죠. 페이스북이 이제 그동안은 앱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다음 플랫폼은 하드웨어까지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회사를 샀고요. 저 회사는 저 이렇게 가상 공간 증강 현실을 만드는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퀘스트 2가 나왔는데 가격이 3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이면 꽤 그럴듯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를 퀘스트 2를 쓰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D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와, 이제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입이 벌어지긴 합니다. 네, 근데 무려 가격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5년쯤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디바이스가 이제 소형화가 되죠. 애플이 이제 안경 타입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세상에 내놓았죠. 2013년도에 구글 글래스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만들다가 구글이 그만뒀는데요. 구글은 하드웨어를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 글래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미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구글 글래스를 쓰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상황을 다 레코딩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풀로 충전하고 앞에 있는 상황 레코딩을 하면은 20분 정도면 다 답니다. 20분마다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4시간쯤.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뭐가 나왔냐면 전선이 배터리인 라인 배터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경테가 다 배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게 절연을 잘 하면 그러면은 꽤 지금 한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터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가격도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150만 원이면 스마트 디바이스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아이폰, 갤럭시 다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이제 가격 저항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이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누군가가 구글 글래스를 쓰고 대화를 하면 너 지금 나 레코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지금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 어디 들어오지 마세요. 핸드폰 다 놓고 들어오세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있는지 나를 찍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찍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노골적인 경우에 우리가 좀 제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글래스 타입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이슈는 조만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핸드폰, 그 워치는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점점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는 여기서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머리에서 처리되고 입으로 나가고 명령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벌어지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핸드폰을 안 쓰고 글래스 타입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멘전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뇌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하나씩 생겨나. 이거 구글 글래스였고요. 이런 것들이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뇌파도 재고 아이 트래킹도 하고 이 얼굴 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레코딩하는 그렇지만 쓸만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지도를 자꾸 본단 말이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얘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여러분 앞에 가상의 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차를 쫓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 뒤에 여러분이 다음에 가야 될 방향, 남은 거리, 시간 다 표시되어 있어서요. 그냥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를 쫓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없던 세계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창작자가, 예술가가, 건축가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것저것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어보고 같은 일들을 협업을 아까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틸트 브러쉬라는 제품인데 실제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막 그림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일종의 아트 테라피처럼 틸트 브러쉬를 가지고 마음껏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미친 듯이 그리는데 한 4주 정도 하고 나면은 우울감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아트 테라피의 제가 보기엔 패러다임이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아톰과 비트를 뇌가 잘 구별할까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구별합니다. 기술이 조악해서 그래서 비트가 되게 티가 나요. 그렇지만 점점 좋은 테크놀로지를 쓸수록 구별이 어렵다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특히나 비트를 보여주면은 브레인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구토, 피로감도 되게 빨리 느끼고요. 왜냐하면 멀미라는 게 뭡니까? 시각 정보와 운동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괴리 때문에 제 뇌에 손해가 느끼는 불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개는 돌아왔는데 이미지는 빨리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빨리 돌아오는 기술로 점점 가면서 이제 멀미, 구토 이런 능력,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예전에는 논문들이 어떠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북을 볼 때랑 종이책을 볼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궁금하시잖아요. 종이책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더 잘하고요. 스토리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더 스토리도 잘 말하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책을 넘기는 과정이,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는 과정이 그 이북을 보는 것보다 더 느려요. 그리고 정보를 이 맥락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 내가 아직 3분의 1밖에 못 읽었어. 이런 것들을 항상 인지하면서 그때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어. 넘겼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적 기억들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감이 없는 그런 이북보다는 훨씬 더 종이책이 우리를 더 잘 기억하게 하고 맥락에 대한 이해도 더 깊고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책 읽을 때 뇌고요. 인터넷 서치할 때 뇌예요.
우리는 인터넷 서치, 물론 뭘 서치하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다르겠지만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핸드폰에 다 전화번호 저장하고 전화번호 안 외우고 그러면서 내 뇌가 점점 퇴화하는 것 같아. 디지털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방식의 뇌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리 검색하고 편집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역의 뇌를 더 많이 쓰게 되죠. 물론 이게 나쁘고 그래서 이게 더 좋구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들으면 TV를 볼 때보다 훨씬 더 브레인 액티비티는 적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상의 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을 때 더 많이 상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정보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온 논문들은 우리가 비트를 경험할 때 VR이나 AR 같은 걸 경험할 때 마치 정말로 체험인 것처럼 그거를 하지 않을 때보다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공감 능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이들 주사 맞출 때 VR 쓰고 맞추면은 애가 안 울어요. 주사를 맞아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보고 나면은 이미 주사를 맞은 거죠. 더 맞을래? 나 마저 할래? 막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그냥 현실 세계에서 만났을 때보다 VR로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거나 그 사람과 VR을 통해 인터랙션 했을 때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공감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VR을 그리고 AR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공감을 하는데 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런 디바이스들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 뇌에다가 굉장히 작은 여러 개의 일렉트로드가 붙어 있는 작은 칩을 뇌에다가 삽입하겠다는 겁니다. 두개골을 열어서 이걸 삽입해야 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관자놀이를 통해서 주사기로 넣을 수 있고요. 그걸 자석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정 영역에서 벌써 막 머리가 아프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막 상상을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뇌 활동을 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뇌 활동이 곧 정신이다. 뇌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뇌 활동을 다 레코딩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가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 사람처럼 대답을 하게 돼서 우리는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보를 온라인 위에 업로딩을 해놓으면 우리는 온라인 위에서 영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은 인간의 뇌랑 유사한 돼지의 뇌에다가 1센트 정도 크기의 칩을 삽입해서요. 얘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고 그때 뇌 활동을 레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드밀을 걷게 해요. 그리고 그때 뇌 활동을 이렇게 재요. 그러고 나면 걸을 때 돼지는 이런 뇌파가 나오는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는 뇌 활동만 쟀는데 아까 트레드밀을 걸을 때 뇌파랑 되게 유사하네 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돼지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갈 거냐, 가장 최근 연구는 뭐냐 하면 스위스 로잔 공대 교수진인데요.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고 있는 교수진인데 이분은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랑 연구를 해요. 척수 손상을 입어서 뇌는 멀쩡한데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정보가 척수를 통해서 오른쪽 다리로 가야 되는데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일론 머스크 회사가 말한 그 칩을 브레인 임플란트를 삽입하고요. 오른쪽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에 와이어리스 리시버를 달아서 뇌로부터 얻은 이 신호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냥 척수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숭이가 잘 걷는다면 그것은 이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원숭이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하여 그것을 우리 몸을 구동하는 데 쓸 수도 있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치를 켜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장치를 켜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 걸을 수가 있습니다.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가 우리 몸의 일부를 장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뇌 활동만으로 그 사람의 그 원숭이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좀 불경스럽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종교의 힘을 비르지 않고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단서를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네. 저희 연구실이 하는 일도 이런 일입니다. 네, 이런 것을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뇌로부터 얻은 신호를 굉장히 복잡하지만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잘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마음을 읽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간질 환자분이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간질 환자의 경우에는 90%는 물론 약을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근데 10%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간질이 발생하는 영역을 도려내야 됩니다. 간질이라는 것은 뇌의 특정한 영역이 일종의 전선이 서로 단락이 됐다고 하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같이 막 엄청난 싱크로나이즈된 웨이브를 그 포커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퍼지니까 뇌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 전선이 단락된 그 영역을 도려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두개골을 열어요. 두개골을 열고 두피에다가 전극 시트를 쭉 깔아요. 그리고 그 위를 그냥 아예 덮지 않고 대충 봉합만 해놓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키고 그분이 간질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요. 간질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이게 발생했는지 일렉트로드가 레코딩을 하겠죠.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분의 뇌를 두개골을 열었잖아요. 이런 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서 저분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손 움직여 주세요 하고 그 데이터 얻는 거예요. 대신 이 모든 전체 수술비를 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분이 손을 그냥 뻗으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손을 뻗고요. 그러면 그때 신호가 분석이 돼서 옆방에 있는 이 로봇이 똑같이 모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실제로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상상만 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신호의 앰플리튜드는 진폭은 조금 달라지는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만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90%까지는 안 됩니다. 80 몇 %. 네. 그렇지만 상상만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팔이 절단된 환자에게 로봇팔을 장착해서 이분이 상상한 대로 로봇팔이 움직여서 그냥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수가 아니라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팔을 장착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미로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생각만으로 로봇을 컨트롤하는, 다시 말하면 인지의 세계가 물리적 세계를 컨트롤하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의 뇌 활동이 곧 이 사람의 정신이라면 뇌 활동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읽어서 무언가를 컨트롤해 보겠다는 겁니다. 점점 인공지능은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점점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지고요. 펑셔널 MRI 안에 눕혀놓고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요.
그럼 이걸 보고 있는 동안 뇌가 이거에 관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뇌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봤는지를 이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준 영상이고요. 이걸 보고 있는 동안 뇌 활동만으로 재현해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물론 해상도가 좀 다르고 색이 좀 다른데 색은 아마 조만간 일치될 것 같고요. 해상도는 지금 현재 펑셔널 MRI보다 더 해상도가 좋은, 더 촘촘하게 뇌를 잴 수 있으면 둘 사이의 이미지는 점점 유사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비주얼 콜텍스를 레코딩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꿨던 꿈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메타버스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 스마트폰을 안 쓰나요? 잘 때요. 근데 앞으로는 쓰겠죠. 여러분들의 꿈을 레코딩하고 여러분들의 잠의 질을 평가하고 실제로 지금 이 장비는요. 슬립 메이커라는 장비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꿀게 해주는 장비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나오는 꿈을 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차은우의 소리와 이미지를 밤에 자는데 이렇게 자려고 누웠으면 자꾸 이렇게 슥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알파 웨이브에 얹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에 드는 과정에서 슥슥 들리는 거죠. 그러면 꿈에 나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 이게 있고요. 해보면은 한 10번 하면 3번은 나옵니다. 꽤 정확하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장르를 정하진 못합니다. 멜로를 원하시잖아요. 네, 호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내용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이게 내용을 컨트롤하려면 어떤 자극을 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이 컨트롤 가능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연구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 한 건데 자극을 주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뭘 볼 때의 뇌파를 다 재고요. 꿈꿀 때 뭐랑 비슷한지를 가지고 이 사람 꿈에 지금 여성이 나타났어 막 이런 거 막 알아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꿈을 볼 수가 있으면 나중에는 자극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이제 오겠죠. 게다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주면서 그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단어를 들려줄 때 어느 뇌가 반응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맵을 그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지 세계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레코딩을 통해서 인지적 세계를 우리가 재현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은 이제 그 이전의 뇌와 여러분의 뇌는 이제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걸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소다나 스노우 같은 필터 사진 찍을 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변형됐지만 여러분이죠. 근데 그 이미지는 아톰과 비트가 섞여 있는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인지하죠. 그렇죠? 그러면 변형을 심하게 해도 여러분입니까? 30%, 40%, 50% 퍼센트를 늘려가면서 비트의 양이 늘어나고 다리를 길게 만들고 막 볼이 없고 턱이 V라인,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게 될 텐데, 사람들은 이 필터를 굉장히 쓰는 양이,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10대들은
필터를 쓰지 않으면 사진을 안 찍어요. 그리고 쌩얼이란 단어를 써요. 예, 쌩얼은 내가 아닙니다. 예, 필터를 한 게 나예요. 다시 말하면 자아의 이미지가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비트와 접목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쌩얼을 보여주잖아요. 화들짝 놀라고 절대 올리면 안 되고 내가 아닌 거예요. 자, 본인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요. 그 사람을 인스타그램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팔로워들은 그 사람 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를까요? 쌩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본 아톰과 비트가 섞인 얼굴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 이미지로 정의됩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만나요. 레스토랑에 가서 카페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현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달라서 화들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자아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필터를 쓰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나라고 인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게 한 세대만 넘어가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게다가 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생성해내는 제너러티브한 네트워크인데, 인공지능 네트워크인데 적대적인 adversarial, 적대적인 방식으로 생성해내는 네트워크인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상상해봐요. 이 공간에 위조 집회범하고 경찰을 제가 한 분씩 딱 놔뒀어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위조 집회범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조 집회 기계로 지폐를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분마다 한 번씩 경찰한테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만든 위패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경찰이 하는 일은 이건 위패야, 이거는 진짜 돈이야를 구별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거를 잘 구별할 때마다 분급을 받아요. 10분마다 월급 같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쓰겠죠. 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범은 자기가 만든 위패를 보여주었을 때 경찰이 이거는 진짜 돈이야 라고 완전히 경찰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위패를 만들면 이 방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위패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쓰겠죠. 미친 듯이 잘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딱 한 번 속이는 날까지 계속 10분마다 그걸 보여주겠죠. 고쳐서 또 하고 고쳐서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 경찰을 속이는 날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그럴듯한 가짜 이미지를 얻게 되겠죠. 가짜 돈을 얻게 되겠죠. 그 기술이 겐이고요. 그걸 쉬운 말로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딥페이크라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 사람의 이미지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이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하다가 이분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수준이 된 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왜 만들까요? 이분들은 초상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써도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우리가 고용할 필요 없이 머브씬에다가 이런 사람들 얼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바마가 하지 않은 연설입니다. 오바마가 예전에 했던 연설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써준 글을 오바마가 마치 연설을 한 것처럼 읽게 만든 동영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우리는 그냥 이거 되게 그럴듯하다. 이게 진짜 깜짝같이 속겠는데?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바마가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으로 내가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소름 끼치겠죠. 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지금 너무나 나답게 내가 마치 그 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에서, 법정에서 CCTV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앞으로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촬영했다는 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만든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줌으로 학생이 수업을 들어요. 출석을 한 건가요? 우리 모두는 출석을 했다고 믿잖아요. 출석을 했다고 믿는 이유는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간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이미지잖아요. 말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흉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야라고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걸로 하고 있어요. 예. 영상으로 된 건 내가 아니야라고 하셨잖아요. 처음 질문에서.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우리는 간주해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화면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가 누구인지를 확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은 애플이 신제품을 아이폰을 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출시야. 사람들이 전날 막 줄을 엄청나게 길게 쓴 거예요. 밤새 제일 먼저 그거 받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줄을 안 서고 얘를 보낸 거예요. 얘가 줄을 섰어요. 얘는 줄을 쓰면 우리가 이거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이건 도서관에서 자리를 가방으로 맞는 것 같은 내 거.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는 그냥 진짜 가방 같은 걸 놔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인정 안 했어요. 예. 우리는 다 개고생했는데 이거 사람이 진짜 와야지, 사람이 줄 서야 돼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얘가 왔어요. 근데 화면에 연결되어 있어 이분은 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가능. 예. 그러면 이분이 줄 쓴 건가요? 가 법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분이 줄 쓴 걸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건 사람이야. 화면 너머에 누군가가 존재하네. 그거 있는 거야. 연결돼 있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 사회의 정족수를 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왔어. 그리고 아까 같은 걸 보낸 거예요. 화면이 달린 로봇을 보냈어요. 화면 너머에 연결돼 있어요. 이건 온 건가요? 이것을 텔레프레센스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과 연결돼 있대. 화면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화면 너머에 있는 것이 진짜로 이 사람인지는 점점 알 길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 미래는 가고 있는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 법적으로 여기 이 사람은 있는 건가요? 저 너머에 있는 이 사람은 법적인 어떤 자아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카이스트는 논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반드시 그 심사장에 있어야 된다였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줌으로 심사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반드시 화면을 켜야만 했는데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화면을 꺼도 돼요. 그러면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은 심사를 한 걸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근데 지금의 테크놀로지는 그걸 그 사람이 연결됐다. 그건 그 사람이 온 거나 다름없다. 줌 화면 너머의 그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면 안에 비트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사람으로 간주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은 복제 가능하고 개인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되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죠? 나와 나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구별하죠?
그게 비트와 아톰이 그것을 확연히 구별하는, 종이로 날 그린 건 난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명확함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나와 똑같은 캐릭터일까요? 요즘 10대들이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막 맹활약한 로블록스에서 막 돈도 엄청 벌고 거기서 막 거래도 하고 날아다니는 10대 친구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선 엄청 샤이한 애들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공간 안에서는 엄청 소셜해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서 만나면 다들 당황하는, 저런 캐릭터였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캐릭터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캐릭터가 당연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 내에 여러 캐릭터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바타가 하나일 리가 없으니까요. 인간의 사회성은 메타버스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냐. 우리는 점점 다중인격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은 부캐로 살아가고 수많은 부캐들이 진짜 그냥 그 전체가 여러분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그냥 아톰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현실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게 등장하고 미디어 안에서의 세계를 바라보는 정도였을 때는 아톰과 비트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리고 아톰은 현실이고 아톰은 생명이고 아톰이 나고, 이런 정의가 되게 명확하고, 비트 안의 디지털 공간은 그것을 복제하고 반영하는 어떤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테크놀로지는 그 두 세계를 하나로 멀지하려고 자꾸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톰과 비트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아톰인 것처럼 속이고, 아톰을 비트가 대체하고, 아톰으로 비트를 만들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혼재된 세상에 살면서 아톰으로 존재해야 나지 라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찍었으면 그 비트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이야 조차도 이것을 겐 같은 딥페이크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서, 이러면 진짜지라는 것이 점점 모호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 필요해요. 답을 모르니까요. 그 실험들을 과학자는 기술을 통해서, 자, 이런 거 한번 제시해 볼게. 텔레프레센스 로봇,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이거 그러면 양쪽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테크들을 계속 세상에 내놓아요. 예술가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지? 내가 산다는 것은 뭐지? 살아있다는 건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그것은 꼭 아톰의 형태여야 되는가? 비트는 나의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아톰은 비트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나?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질문들을 미리 던지는 일들을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간, 리움의 이 공간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고민해보고, 그 이전까지 너무 당연했던, 확실했던 것들이 오히려 구름처럼 모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유익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탁 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세계가 오기 전에 예술적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름 위를 산책하시면서 미래를 성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